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행정의 의미를 계속 파악하고 있어요. 행정의 의미를 왜 집중적으로 파악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정책학이랄지 그 다음에 인사행정론 이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현대 행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판단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페이지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상호관계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정리를 좀 보시면은 19세기 초까지는 정치가 우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정치나 행정이나 말이죠. 정치가 이 행정보다 우위였다는 겁니다. 행정보다. 19세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가 19세기 말에는 말이죠. 정치, 행정, 이원론인데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역관주의라는 게 있어요. 역관주의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말이죠. 물론 영향을 많이 받겠죠. 행정이 이런 주의로 나갔고 그 다음에 역관주의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역관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이 발생했죠. 극복하려는 사상이 정치, 행정, 이원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정치와 행정이 상하 개념이었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정치와 이렇게 동등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즉 정치가 행정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치, 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공황이 발생했죠. 1930년대입니다. 정치, 행정, 이론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이론이 말이죠. 또 바뀌었습니다. 정치, 행정이 같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 공황을 극복하다 보니까 누가 필요했습니까? 뉴 리더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뉴 리더, 그죠? 뉴 리더가 필요하다 보니까 정치가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겠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실 미국의 대통령을 한 15년 동안 그 정도의 관록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말이죠. 이 사람이 테네시강을 막고서 말이죠. 테네시강 막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도적으로 했겠죠. 즉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행정을 주도했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행정과 같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정치, 행정, 이론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말이죠. 거기 보면은 3번을 보세요. 행정은 관료 조직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는 곳이다. 자, 정책을 결정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통치 기능서를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디목이라는 사람이 있고 가우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1930년대 이렇게 정치행정 이론론이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행정 이론론 좀 뭡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과학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0년대에 신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세 이원론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한 것은 추구한 것은 비과학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행정도 말이죠. 어떤 사이언티픽한 그런 개념이 도입돼야지 과학적으로 가야지 올바르게 가지 말이죠. 주먹구구시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이원론이었다는 얘기예요. 1940년대.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은 어떤 사실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래서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죠?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 판단, 정치 영역을 행정 영역에서 싹 빼버리자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새 이원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뭡니까? 과학적인 사고 방식은 바로 행태론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행태론에서 가장 뭡니까? 중요했던 사람이 사이먼이죠. 버나드 이런 사람인데 사이먼처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1960년대 오니까 또 새 이원론이 등장하죠. 자, 1930년대는 뭡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었는데 구이론론이라고 그래 이거를요. 1960년대 되니까 새 이론론이 또 등장합니다. 1960년 되니까 6.25 뭡니까? 전쟁이 많았죠. 우리 같은 경우 6.25 끝나고 나서 나라가 거의 뭐 황폐화됐다시피 했는데 새마을 운동이랄지 이런 뭡니까? 대통령이 뭡니까? 전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나 행정이나 다를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본 것이 새 이론론입니다. 즉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뭐 어떤 목표를 잡고서 말이죠.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행정 아니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정치행정 새 이론론은 말이죠. 발전 행정론으로 발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 행정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어떤 행정도 봐야 된다. 비교 행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나왔던 이론이 발전 행정론과 비교 행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행정학의 대표적인 주자가 에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만, 에스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행정우위적 이론론이에요. 정치 우위적 이론론이 아니라 행정이 우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정치적 요소도 있습니다만 정치와 행정이 같지만 구 이론론에서는 정치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는 얘기죠. 정치가 우위였지만 그죠? 이거에 최근에 뭡니까? 1960년대에는 어떻게 봅니까? 반대로 말이죠. 정치가 행정보다 밑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행정 우위 이론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정치가 우선이냐 행정이 우선이냐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문제 맞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죠.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오니까 신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행정은 공공관리로 파악하고 말이죠. 행정부의 기능, 정부의 기능을 팍 줄이자, 대폭 줄이자고 하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신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되 행정의 범위를 말이죠. 줄이자. 이런 이론이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17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행정을 공공관리로만 파악했다. 그 다음에 행정국가의 기능을 축소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치적으로 좀 풀지 말자.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6번이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줄어들죠.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니까 이걸 메꿀 수 있는 어떤 단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네트워크 관계인데 바로 시민단체, 이익집단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버넌스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말이죠. NPM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거기 7번 별표 치세요. New Public Managemen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동안 Public Management였죠. 그런데 신자가 들어갑니다.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좀 전에 공부했던 일반적인 행정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이었죠. 거버넌스적 개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말이야 후드 이런 사람이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PM이라는 게 나오는데 18페이지입니다. 신공공관리로 나왔는데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가능하면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NPM의 특징이 뭘까요? NPM의 특징은 바로 이 개념을 시장 개념을 행정에다 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행정에다가 시장 개념을 도입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NPM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이론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와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시민사회, 이익집단, 국민 상관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바로 뭡니까?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파브릭 개념이죠. 그래서 미국도 국민 주권주의죠. 우리도 국민 주권주의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는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알아보시고 카터, 지미 카터라든가 그다음에 scientific management 이런 게 나옵니다. 과학적 관리론, 관리도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번, 10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페이지입니다. 행정에 또 이 구별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행정 공행정과 사행정을 또 구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공행정은 말 그대로 파브릭 매니지먼트였죠. 파브릭은 공공의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있다는 겁니다. 사행정인데 사행정은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죠? 비즈니스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파브릭 개념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행정과 사행정이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의 공행정, 그 다음에 사행정 이걸 구별하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Public Administration, 그 다음에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 내부 조직의 차원에서 비슷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료도 그렇고 대규모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 대규모의 집단이 말이죠. 대규모의 집단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즉 그리고 그 6번을 보시면은 의사 결정을 하는데 말이죠.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들을 민출해 가지고 거기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한다, 선택한다 이런 특징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목표 가치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목표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재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공공재를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죠? 사익을 목적으로 하죠.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과 차이점, 경영을 다른 것이 쭉 있는데 쭉 제가 20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결국에는 경영적인 마인드는 뭡니까? 경영에서는 이윤의, 그죠? 이윤의 극대화죠. 이윤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말이죠, 행정이나 경영이 말이죠, 구별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행정과 경영이 말이죠, 의 구별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역이 축소됐다. 영역이 자기 영역으로 주장하는 그 기준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행정의 의미를 일종의 이제 근대적, 그 다음에 최근의 행정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최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뭐냐, 그 값어치는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현대 행정을 살아가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장 실패란 개념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말이죠, 시장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은 수요와 공급은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가격이 결정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아담 스미스적인 사고 방식이었는데 이게 말이죠,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장 실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장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자원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독점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 독점적인 것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레토 최적이 발생할 수,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달성할 수 없다. 자, 파레토 최적은 뭐냐면 주어진 어떤 자원을 가지고 말이죠.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가지고 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그러한 요건, 이거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자원을 골고루 사용해서 골고루 분배해 주는 거. 여러분들 정치도 뭡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목적이고, 공익도 마찬가지죠. 행정도 마찬가지죠. 행정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장 최종적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효율적 배분돼야만이 공익을 위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 시장이 실패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을 뭡니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점점 보이니까 정부가 개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1페이지 보면은 독점이 존재했다. 독점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가격을 말이죠. 공급자가 말이죠. 공급자가 가격을 우지좌지하는 것을 독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점적 기업이라고 하죠. 독점 기업이라고 하죠. 물론 독점적 경쟁 기업도 또 있습니다만 독점 기업은 쉽게 말해서 한 회사가 한 기업이 말이죠.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 또는 경제를 우지좌지하는 현상, 이걸 독점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가격이 말이죠. 한계 비용보다 클 때, 이럴 때 발생한다. 그래서 P 이렇게 돼 있죠. MC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계 비용입니다. 경제학적 용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여기에 대한 또 대처 방안이 나오겠죠. 가령 뭐 독점 규제법이랄지 이런 법을 통해서 독점하는 걸 막고자 하죠.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독점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모의 경제가 달성하기 어렵죠.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대규모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평균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불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독점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말이죠. 대기업에서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평균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일반 중소기업은 평균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용어 중에서 자연 독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자, 22페이지입니다. 철도, 그 다음에 전력, 수도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철도라든가 전력 같은 경우도 일반 사인이 얼마든지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비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내릴 수가 없어요. 대기업이랄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평균 비용을 다운시켜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기업이랄지 큰 기업의 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자연적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 줄 한번 보시고, 물론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가 존재한다. 시장이 실패하게 된 동기는 이거는 말이죠. 사경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재가 있다는 겁니다. 공공재. 국방이랄지 치안이랄지 항공이랄지 운송이랄지 이런 거는 말이죠. 여러 사람이 접근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공재잖아요. 이런 거는 일반 사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실패하게 돼 있다. 정부가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시장은 뭡니까? 개인이 만드는 거죠. 공공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만들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거기 22페이지 보면요. R에 보면 N- 문제라는 게 있어요. N명으로 구성된 한 개의 집단에서 공공재 제공 시 한 사람이라도 그 재화를 사용한다면 나머지 N-1도 말이죠. 부정승차,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이론이 N-1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령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00명이라는 사람이 공공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그걸 사용했다면은 나머지 99명 있죠. 1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말이지 1인이 공공재를 이용했다. 그러면 나중에 9명, 99명 있죠. 이 사람도 무임승차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n-1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재가 말이죠. 비경합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경합을 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말이죠.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보면은 경합성과 배제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중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제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배제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자기가 이 돈을 말이죠. 무료로 이용하느냐 또는 유료로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제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유료로 이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돈을 주고 샀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제가 산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 못 사겠죠. 이거를 배제성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경합성은 뭐냐면 경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서 말이죠. 트랙이 있을 거예요. 트랙에다가 여러 사람이 뛰어가지고 누가 먼저 들어오는가 경합을 하는 거죠. 이걸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배제성과 경합성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민간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공산품 같은 경우는 경쟁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료로 해야겠죠. 이런 배제성도 있다. 반면에 배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공유재라고 나왔을 거예요. 공유재. 공유재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떤 목초지가 있습니다. 이 목초지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목초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목초지에다가 목초지 쉽게 말해서 풀이 많이 나 있는 이런 공유 어떤 지를 말하죠. 목초지에다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C라는 사람도 있다고 쳐요. A라는 사람이 목초지에다가 무료니까 공짜니까 여기다가 소를 풀어놨다는 겁니다. 소. B는 말을 풀어놨습니다. C는 나귀를 풀어놨습니다. 나귀, 당나귀죠. 1년 후에 가보니까 말이죠. 이 공유지가 어떻게 됐냐면 황폐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무료로 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수랄까? 호수도 마찬가지죠. 공유지인데 호수가 공유다 보니까 호수에 너무 말이죠. 호수를 남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수가 오염된다든지 또는 목초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원 같은 경우 물론 공유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이거는 일종의 뭡니까 공공재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공유지 같은 경우 남용이 심해가지고 결국 비극이 발생한다.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공공재가 되겠죠. 23페이지 공공재. 철도랄까. 최근에 철도가 민영화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철도랄까 국방, 치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등대 불빛 이런 거는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경합하지도 않죠. 자, 등대의 불빛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죠. 선박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백 미터에서 그걸 바라봐야 충돌이 없겠죠. 사고가 크게 날 수가 있죠. 자, 23페이지에 배제 불가능성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예요. 24페이지에서는 정부 개입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용제, 요금제, 공유제 있는데 자, 공유제에다가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공유제는 비극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공유제와 공공제가 다른 개념이에요. 공공제와 말이죠. 공유제는 다른 개념이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효과.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그 다음에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말이죠.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말이죠. 그 다음에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거, 이것을 외부 효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익을 받았을 때 이것을 외부 효과,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외부 불경제라고 그럽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필요보다 과소 생산한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과수원 주인이 말이죠. 외부 효과, 즉 과수원 주인이 어떤 예를 들어 배나무 과수원이다. 백과수원일 때 백곳에 의해서 어떤 꾸리를 채취하는 양봉업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양봉업자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 생산하게 돼 있죠. 그러나 양봉업자는 이 꽃에서 나오는 벌을 통해서 말이죠. 꿀을 채취하게 돼 있죠. 일종의 효과를 본 것이죠. 플러스 효과를 봤죠. 이것을 외부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외부 불경제가 또 있어요. 이건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사회적 필요보다 과대 생산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대 생산했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령 한강 상류 지역에서 페놀 같은 거를 흘려보냅니다. 과다 생산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용을 적게 들였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 비용을 들였다. 즉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 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약품을 쉽게 한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해석하면 비용이 조금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비용이 조금 들었다는 얘기는 생산물을 너무 과다 생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코즈 정리가 있는데 코즈는 재산권 확립을 통해서 자발적 협상에 의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정리가 코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정부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런 원인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 스미스의 이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말이죠. 불완전한 정보, 그다음에 정보가 비대칭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는 말이죠. 완벽하고 합리적인 어떤 정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것이 조정됐지만 이것이 한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 경제학으로 오면서 이것 말고 다른 요소가 많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고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불완전한 정보 또는 비대칭적 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말이죠.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부 효과였지 않습니까?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했던 것이 바로 파레토 최적을 한번 생각해 봤죠. 파레토 최적은 주어진 생산 요소죠. 요소가 투입돼 가지고 이 뭡니까? 합리적으로 잘 배분되는 그런 최적의 상태. 이것이 바로 파레토 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됐던 것이 공유주의 비극이었죠. 공유주의 비극 같은 경우는 경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경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배제성이 없다고 그랬죠. 다 무임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공공재와 다르죠. 공공재도 무임승차입니다만 이 경우도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그죠? 무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니까 비극이 발생했다. 이 목초지는 황폐됐고 결국 황폐됨으로써 불이익은 결국 목초지를 이용했던 A, B, C한테 간다는 그런 비극 이론, 하든이 강조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시장기구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기구 도입했는데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다 돌아갈 수 없다. 결국 뭡니까?
국민, 일반 사인도 같이 네트워크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학 공부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